계산을 해보니까 중국 경제가 굴러갈 수 없더라고요. 이게 뭐 동네 부동산 회사가 무너진 게 아니고 헝다 그리고 완다까지 파산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중국 부동산은 1억 채 빈집이 있다. 이건 아무도 정확한 데이터를 찾기 힘들어요. 가보면 알아요. 거기 아파트가 쫙쫙 올라갔는데 밤이 되면 물이 거의 많이 안 켜져 있어요. 부동산 경제가 중국 전체 경제의 기둥입니다. 살아놓고 말하면 척추예요. 부동산 경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골든타임은 올해 내년이에요. 이 시간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입니다. 일단 우리가 보통 부동산 경제를 볼 때 비교하는 지표가 있어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로 보거든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득 대비 29배라는 거예요. 내가 벌어들인 돈을 1돈도 안 쓰고 그냥 집만 사는데 저축하는데 29년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3.58입니다.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바로 느끼시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부동산 비싸기로 소문났잖아요. 그 일본도 지금 조금 넘어요. 11.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비싼지 바로 지금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중국 사회과학원이라고 있어요. 한국의 카이스트 같은 정책 싱크탱크 연구기관인데 이미 2013년도에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당시의 보고서 내용 중에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평생을 모아도 집을 못 산다. 이 말은 이미 그때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제가 2015년 때 중국 부동산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학술 논문을 써서 학술지에 발표한 게 있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중국 경제가 굴러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미 중국발 금융위기가 온다. 그걸 제가 논문도 썼고 책도 공저자로서 같이 냈었고 또 여러 강연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벌써 지금 거의 18년 전 일이에요. 제가 방송에 여러 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중국이 무너진다는 게 지금까지 잘 갔잖아. 늘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에 비해서 팩터가 더 악화가 됐고 그게 코로나가 겹치면서 완전히 헝다 같은 이런 대형 중국 1위 부동산 그리고 완다도 중국 2위, 2, 3위 부동산 얘네들이 파산할 정도로 이미 왔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2013년 이후로부터 계속 나빠져가지고 이제는 헝다 그리고 완다까지 파산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자는 이래요. 근데 지금도 뭐 파산 안 왔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해봐요. 이게 뭐 동네 부동산 회사가 무너진 게 아니고 헝다는 중국 가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모든 성별로 다 헝다, 그다음 오한다 다 있어요. 광장이라고 해서. 그래서 다 있는데 파산시켰어. 그게 무슨 일이냐. 얘네 파산하기 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부동산 보통 금융에 넣어요. 왜 부동산을 금융산업이라고 하냐면 부동산을 하려면 금융을 일으켜야 돼요. 예를 들면 시공사가 은행에서 대출해서 시공을 해야 되고 집 사는 사람들이 대출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부동산은 완전히 금융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회사가 파산한다라는 거는 거기에 누가 대출을 해줘요? 중국은 다 은행이 해줘요. 그러면 헝다가 파산해서 된 일이 아니고 거기에 묶여있는 모든 공급자들이 파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공급한 은행들이 짜르르 파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라면 헝다를 파산시키겠어요? 왜? 헝다가 파산하는 건 오케이. 근데 헝다가 파산함으로써 거기 이거 우리 밸류 체인이라고 해요.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심지어 금융물질 은행까지도 와르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전체 다 무너지는 거고 진짜 말로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통 이럴 경우에 파산을 안 시키고 연장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래 지금 3월에 원리금 다 갚아 끝나야 되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원리금 못 받아서 파산 법원에서 집행을 해버리면 모든 게 다 파산해버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채권자들 보고 파산 안 시키고 야 10년 더 연장해줘. 대신에 10년 연장하는 거는 이자 받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놓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장부상 기록했던 그 채권자들 예를 들면 시멘트 회사들 공급자들 돈 못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농자들 이랜 돈 못 받은 거는 다 채권으로 남아있지 그 부도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시멘트 회사가 만약에 헝다가 파산해버리면 그 시멘트 회사는 그 채권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멘트가 파산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존재하는 게 되니까 다 같이 파산을 안 하는 게 되니까 은행에서 이렇게 해서 돈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채권과 부도가 나버리면 누가 그 회사가 돈을 줘요. 다 같이 부도가 나는 거니까 정부에서 채권을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시간을 가지고
호흡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시간을 벌어가지고 문제를 스무스하게 해결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결할까? 정부가. 그럼 하나는 시간 연장해줬잖아요. 다른 하나는 일단은 연장시켜줬으니까 각 기업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조사하는 거지. 요것만 존재하게 하면은 다 문화 안지네. 그거는 정부에서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자 얘네는 파산해도 되네 하는 건 파산시키고 그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지금부터.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그 부채 관계를 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 위안위기 왔을 때 어흥 때문에 연쇄부도가 났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느 한 고리를 지원해주면 연쇄부도는 안 나는 거죠. 그걸 지금 조사하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숨통을 해결해주면 되네 하면 정부에서 부동산 펀드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때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절대 안 되네. 결국 얘네는 파산해봤자 크게 연쇄 효과는 적네.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싹 정리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을 갖고 지금 연착륙을 시도하는 거고, 두 번째 방안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금리를 인하시켜요. 지금 전 세계가 다 금리를 인상해 왔잖아요. 미국 따라서. 한국도 그랬고, 한국도 지금 부동산 문제 심각해요.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정부가 금리를 인상 더 못해요. 더 하면 부도가 나버리니까. 근데 어쨌든 중국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 다 금리 인상하는데 중국 정부는 항상 인하해 왔어요. 왜 인하했겠어요? 원래는 금리가 5%예요. 자, 내가 부동산 구입자예요. 내가 매월 1억짜리 예를 들면 5% 이자를 내야 돼요. 한 달에 월 50만 원씩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거의.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 야, 금리 내려 이러면 5%짜리가 3%로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이자 부담이 어떻게 돼요? 30만 원 밖에 20만 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하나는 이 구매자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집 사는 사람들이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소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공사들도 이자를 대출해 갔잖아요. 그럼 이자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시공사가 원래 파산하게 생겼어, 원래는. 집이 안 팔리니까 파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자를 낮춰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부채를 일으키는 거예요. 3%짜리를 부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5%짜리를 상환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부채로 과거 부채를 상환해 버리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 정책이 뭐죠? 금리를 인하해서 공급자 측면에서 시공사들이 이자 부담을 낮춰주려고 새로운 부채를 이렇게 해서 과거 부채를 갚아버리면 부도는 안 나잖아. 이게 한 방법이고, 그 다음 구매자들한테는 이자 부담을 줄여줘가지고 상당 부분 돈을 또 다른 소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경제를 연착륙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이 왜 지금 파산해요? 왜 안 돼요? 시공사는 돈 못 버니까 파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나 시공사들이 일거리를 정부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중국 도시를 가보면 도시인데 되게 후진 지역이 있어요. 다 새롭게 개발하면 시공사들이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시공사들이 일이 생기면 현금 흐름이 들어가 버리니까 옛날 부채를, 채권을 갚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그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는 시공사가 지금 파산해버리면 연쇄 파산하니까 일단 시공사의 숨통을 터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말 하면 임대주택 개념이에요. 비싼 거는 못 들어가도 임대주택이란 거는 없는 사람들한테 하니까 이거는 고정수요잖아요. 또 정부 정책지원금이 들어가요. 원래 어려운 사람들 상대로 한 거니까 대출 금리도 엄청 거의 뭐 없게 하고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중국 부동산은 1억 채 빈집이 있다. 이건 아무도 정확한 데이터를 찾기 힘들어요. 근데 가보면 알아요. 거의 신축 아파트들이 보이잖아요. 이게 제일 중심에 있어요, 시내 중심에. 근데 거기 아파트가 쫙쫙 올라갔는데 밤이 되면 물이 거의 많이 안 켜져 있어요. 지금 공실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과잉 공급이 됐다, 그렇게 보면 돼요. 기회의 창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골든타임은 올해 내년이에요. 중국 정부 생각이 이래요.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중국 정부와 부동산 경제가 고지 싸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가 이걸 부동산 어떻게 하나 연착륙시켜야 되니까 지금 고지전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게 지금 골든타임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으로 봐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국 경제를 어떻게 하나 연착륙시키고 성장으로 이끌어야 되잖아요, 시진핑 정부가.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전략은 제가 제 책에도 썼어요. 이게 지금 더 플로란 책에다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있잖아요. 안 돼도 내년 1년에 걸쳐서 부동산이 버텨줘야 돼요. 부동산 경제가 중국 전체 경제의 기둥입니다.
살아놓고 말하면 척추예요. 이게 부동산 경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홍다, 완다 같은 대표 선수들이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이걸 어떻게 연착륙 시켜야 돼요. 지금 요즘에 은행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우리 2018년에 중국에서 부동산 경제를 잡는다고 부동산 제한 정책을 계속 내보낸 게 2018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반대 정책, 은행들 보고 야 부동산에 계속 돈을 공급해라. 금리나 이런 면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부동산 기업들이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헝다, 완다 같은 이런 기업들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 경제가 대표 선수잖아요. 부동산 경제가 기둥인데 이 기둥이 무슨 힘을 못 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기둥을 갖다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무너지잖아요. 그 다른 기둥이 뭐냐면 첨단 미래 4차 산업이에요. 다른 걸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중국 경제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가지고 기둥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원래 노동 밀집형 산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국처럼 고부가 산업이 기둥 산업으로 들어오면 돈이 이 은행 돈이 그쪽 산업으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산업을 키워야 되니까 지금 은행의 정책이 그래요. 제가 이번에 중국 한 3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은행들한테 야, 이 미래 첨단 산업 기업들한테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유동성을 줘. 대출해줘. 그래서 얘네들이 빨리 성장하게끔 해. 그래서 얘네들을 주도산업으로 키우고 부동산 힘을 점점 잃는데 지금 바로 무너지면 안 되니까 돈을 또 공급해줘. 그래서 그 체인지 작업, 주도산업의 이 대표 선수 체인지 산업의 골든타임을 올해 하반기와 내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이런 구조조정 작업, 공급측 개혁 이런 게 지금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올해 경제, 내년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은 90년에 우리가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해요. 우리말로 하면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게 한국 분들한테는 낯설게 들려요. 중국 경제가 사회주의인데 실제는 자본주의 경제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92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그전에는 개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민간 자기들로 기업을 못했어요. 무조건 다 북한처럼 국유기업이 이래 했는데 92년부터는 능력 있는 자는 기업을 만들어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다 기업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생산 과잉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과잉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그게 92년 이후부터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이게 98년에 외환위기 옵니다, 한국에. 근데 중국도 그때 당시에 엄청난 샥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98년 이전까지 부동산은 정부에서 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집 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98년부터 갑자기 이게 경제가 아까 90년도 확 커져버리니까 물건이 과잉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다 재고가 생겨버려. 왜냐면 중국 사람 그때 소득 수준 낮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는 수출도 안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물건은 다 재고마다 쌓였는데 어떻게 하지? 경제가 무너지게 돼. 그때 그 위협이 처음으로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주룽지 총리였는데, 그래서 방법을 댔어요. 물건이 많이 생산된 거 아니야? 그럼 그거 누가 사게 하면 되잖아. 그럼 안 사던 사람들 사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안 사던 사람들 누구냐? 머리를 딱 잡았더니 농촌 사람들이네? 그럼 도시에 살게 하면 되네? 그래서 농촌에 다 도시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요. 97, 98부터. 그러면 농촌 사람들 도시화 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사서 생활해야 되잖아요. 과잉 문제 해결되는 거지. 그게 도시화란 게 뭐니? 그게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원래 정부가 주도부터 도시화 하려다 보니까 부동산이 이제는 사고 팔게 해야 되겠네. 그래서 부동산 그때부터 확 풀어놨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시장화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시화란 게 뭐예요? 길을 까고 토지 사고 공장 짓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고속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돈을 버니까 개인들도 막 부동산 불패시나, 그 다음에 기업들도 원래 자기 제조업을 하다가 야 부동산이 버네? 이러고 부동산이가 다 하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을. 그래서 중국의 상장 기업에 딱 3개 기업, 자동차 산업, 전자 산업, 전력 설비 산업만 부동산에 투자를 안 하고 나머지 모든 섹터 산업이 다 부동산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도시화라는 이 큰 정책 배경 속에서 부동산 경제가 확 커지면서 중국 GDP, 그러니까 제가 맨날 중국 GDP를 시멘트 GDP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GDP가 고속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게 98년 이후부터였죠. 그래서 부동산이 중국 주도 산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산 과잉 문제 해결하려고 생각한 게 그때 당시에 수출입니다. 안 사던 사람을 사게 하니까 하나는 농촌 사람들, 부동산, 그러니까 도시화로 해결했고, 하나는 해외 사람들 안 샀잖아. 그러니까 해외 사람들 사게 하자. 이래서 수출 주도형으로 쫙 갔죠. 그러니까 수출 주도형으로 가다 보니까 WTO에 가입해야 되네? 그게 2001년입니다. 시점이 보세요. 부동산은 98년.
딱 개방했고 2001년에 WTO 가면서 관세 문제 해결하고 해외 수출하고 이게 도시화로 중국이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했고 중국 경제가 고속으로 성장한 게 2010년까지예요. 그래서 두 자릿수 성장했어요. 수표 이상.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는 게 명확한데 2010년 3분기에 최고 성장률이 10.6%가 그래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떨어졌어요. 쫙. 그때부터 이렇게 그 다음부터 중국 경제가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성장률로 보면 2010년 3분기부터 떨어졌고요. 사실 중국 경제 이 내재된 이 문제가 과잉 문제, 그에 따른 구조적 이런 문제가 2013년 또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 쓸 때 2015년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악화됐고 지금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줄기입니다. 먼저 이 줄기를 알면은 이제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 거의 절반은 이제 이해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논리를 가지고 앞으로 중국 경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머리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줄기선상에서 중국 문제를 들어보면 좋고요. 제가 더 플로에서 이 줄기를 일단 잘 정리해드렸고요. 근데 이게 중국이 아닙니다. 이걸로 또 중국이 이렇다 이러면 안 돼요. 또 한 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4차 산업에 첨단 산업에서 중국이 선도를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미중 갈등이 그래서 그 배경에서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를 보려면 하나는 왼쪽 눈은 중국 부동산이란 이 아까 앞에 말한 흐름을 보고 어느 쪽으로는 중국 첨단 산업의 경쟁력 때문에 미중 갈등이 시대에서 그 배경이 오면서 또 이걸 줄 알면 앞으로 중국 세계 경제를 보는 두 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더 플로가 그걸 정리해 드린 겁니다. 네. 한국의 제2의 한강 기적이 날 정도로 역사적으로 세계 최고 국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온 겁니다, 지금. 미국이 왜 대단해요? 미국은 전 세계 두 가지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하나는 군사, 하나는 금융. 금융 강국이 돼야 돼요. 근데 중국은 지금 금융 강국이 아니라 금융 약국. 금융이 안 돼. 알리바바 마윈이 지금 보고 알리바바 다시 창업해라면 성공할 것 같아요? 못해요. 선정이 지금 요즘에 선정이 투자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있잖아요. 똑똑해서 성공했을 것 같아요? 상당 부분은 시대에서 흐름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기회입니다. 한국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국하고 중국이 안 놀잖아요. 헨리 키신저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외교관이세요. 그 중국에서는 키신저라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오래된 친구. 중국에서는 되게 중요한 뜻이에요. 러펑이 오래된 친구면 그걸 그냥 오래된 친구 아니 엄청난 높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하고 운명을 같이 할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키신저는 중국 인민의 오래된朋友다. 중국 인민하고 같이 호흡하는 중요한 동지라는 뜻이래요. 이번에 원래 6월에 미국의 고위 관료 3명이 갔어요. 첫 번째는 블링컨이 갔고 두 번째 옐런이 갔고 세 번째 케리가 갔어요. 교배나 대통령 특사로 갔는데 이 셋이 갈 때는 별로 뭐 그렇게 대우를 안 해줬어요. 근데 키신저 갈 때는 완전 미국 대통령 이상의 대우를 해줬어요. 러펑류가 왔다. 그리고 시진핑이 엄청 공손하게 대우를 해줬어요. 화면을 보면 둘이 같이 앉아요. 동급으로 앉아요. 얼마나 높게 보는지 아시겠죠? 똑같은 의자를 놓고 동급으로 앉아서 이렇게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왜냐면 키신저가 지금 그냥 민간인이에요. 옛날에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지금 신분이 민간인인데 민간인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똑같이 나란히 앉아서 얼마나 대우해 주는지를 알겠죠. 옛날에 중국은 완전 북한 같은 사회주의였고 미국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전선이었잖아요. 그래서 구소련 냉전 시기에 거의 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수교도 안 하고 완전 서로 안 노는. 그래서 중국도 그쪽이었잖아요. 구소련 쪽. 근데 어느 순간 구소련하고 중국이 적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49년에 중국 공산당이 들어와서 사회주의를 하는데 사회주의 나라 건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국 공산당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님 국가인 구소련에서 배웠다고. 왜 구소련에서 기술 인재를 엄청 많이 파견했어요. 중국의 중공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구소련의 산업 체계가 중국에 들어갑니다. 구소련에서 인재를 엄청 파견해요. 기술 인재를. 그래서 같이 쿵짝쿵짝 하면서 잘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구소련을 국제사회주의라고 해요. 근데 당시에 중국 공산당은 국제사회주의 경험을 배워야 된다 이래서 구소련에 주로 모든 산업체계를 다 배웠어요. 구소련이 엄청 지원도 해줬어요. 그러다가 중국하고 구소련의 두 공산당이 마찰이 생겼어요. 왜 마찰이 생겼냐면 구소련이 항상 중국을 갖다가 우리는 제일 위에 행님이 아니면 무조건 우리말 들어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동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동지관계지 마치 우리가 얘네한테 종속되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독립적인 길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당시에 구소련이
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수성 사회주의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국 못했던 건 완전한 사회주의로 가야 되는데 왜 구소련이 수성 사회주의로 가지? 로선의상에 또 모순이 서로 생겨요. 구소련이 미국하고 조금 친하자 이런 분위기가 떴어요, 당시에. 그래서 걔가 이 모순이 생기니까 중국 공산당이 이제 독자적인 중국 공산당 사회주의로 가려간다 해서 둘이 헤어지기 시작해요. 이럴 때 보통 적의 적은 동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딱 봤더니 그때는 제일 강대국이 구소련이었잖아요. 구소련을 어떻게 타격 주려면 중국하고 친해야 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근데 그거 역할을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띄운 사람이 당시 외교관 하던 키신저였어요. 키신저가 가서 줄레 총리를 만났고 이제는 두 나라가 관계 회복을 해야 되지 않아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관계 개선을 한 게 키신저였고 드디어 71년에 닉슨 대통령이 방중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 방중을 해가지고 그때 협정을 몇 개 맺는데 그 중에 하나가 79년 1월 1일에 수교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79년 1월 1일에 수교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하고 수교를 했다는 건 뭐냐면 원래 중국은 폐쇄 국가였거든요. 중국은 전 세계 다 중국을 봉쇄를 했어요. 북한처럼. 그러다가 미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그게 글로벌 문이 열린 거죠. 이제는 중국이 세계로 행해 나갈 수가 있죠. 미국이 이제 수교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다음부터 본격적인 개방의 길로 갑니다. 그 정도로 키신저는 미국과 중국의 이 외교 역할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고 핵심 역할이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키신저가 지금 미중 갈등이 심각해졌잖아요. 미국에서 왜 키신저를 보냈겠어요? 일단 요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에서 키신저를 엄청 대우해준다. 이 말은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런 갈등 해결에서 키신저라는 사람이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중국도 또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블링컨이 가고 옐런이 가고 뭐 케리가 갈 때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저는 별로 그 뉴스를 체크를 안 해도 대충 무슨 얘기할 거고 무슨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별로 저는 그래봤자 뭐 큰 의미가 없다.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키신저가 딱 뜨니까 저는 심각하다. 뭔가 있다. 왜냐면 키신저는 100세입니다. 100세면 어떤 나이예요? 비행기 타기도 힘들고요. 이분이 잘 못 걸어요. 사람 부축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걷지도 못하는 분이 거기 가서 그리고 부축을 받으면서 그 일정을 소화하는 게 왜 그러겠어요?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우리 보통 누구한테 전화해서 야 그때 시간 있니? 누가 이런 전화를 해요? 필요한 사람이 하잖아요. 자 지금 누가 누구를 만나자고 했어요? 미국 쪽에서 중국을 만나자고 했어요. 세 번 다. 사람들 제가 말하면 자꾸 제강은 끼고 봐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만약에 미국이 안 급하면 중국에서 갔겠지. 미국이 뭔가 급한 게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면 이 100세 키신저가 갈 수밖에 없었을까? 미국하고 중국이 관세 전쟁 했잖아요. 그냥 무역 전쟁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아닐 테고 갑자기 그 일 때문에 키신저가 갈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무역 전쟁 해왔는데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국 간에 계속 이어진 게 기술 전쟁이에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옛날 트럼프 정부 때는 무역 전쟁 주로 했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었고 바이든이 올라오면서 한 전쟁이 기술 전쟁, 기술 패권 전쟁이 뭐 반도체, 배터리, 야 중국에 주지 마 이게 다 기술 패권 싸움이잖아요. 자 그것도 몇 년 이어졌어요. 뭐 올해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6월 달에 급하게 가야 된 그것도 앞에 고위 관료 3명이 가고 키신저가 그게 뭘 것 같아요? 미중 갈등을 또 이것도 아까처럼 선을 읽어야 돼요. 저는 항상 말할 때 논리를 알려주거든요. 선을 보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중 갈등의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양전이라고 표현했어요. 보통 한국 전문가나 뭐 서방 전문가들이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과거 구소련하고 미국과의 냉전은 냉전이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신냉전이다. 저는 그 표현을 안 써요. 우리가 두 나라 관계를 말할 때 하나는 열전이 있어요. 열전은 전쟁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열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냉전이에요. 냉전은 둘이 아예 안 놀아. 아예 서로 보지도 않아. 옛날 구소련은 자기 진영의 국가들하고 놀고 미국은 자기 진영 국가 이게 냉전, cold war. 그 사이에 있는 게 열전도 아니고 냉전도 아닌 게 양전이라고 해요. cool war. 무슨 말이냐면 싸울 건 싸우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앞에서는 엄청 싸우는 것 같은데 실제 뒤에서는 협력해서 서로 또 윈윈도 하는 관계. 그래서 제가 미국하고 중국 관계는 앞으로 상당 기간은 양전이 될 거다 했단 말이에요. 일단 그래서 저는 미중 관계를 양전이라고 봐요. 일단 자 근데 두 나라가 무역 전쟁이 시작했죠. 기술 패권 전쟁이 시작했죠. 지금 양전의 형태를 띠는데 그 다음에 군사 패권 전쟁이에요. 군사.
이게 열전입니다. 열전,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여러분 작년부터 올해 계속 듣는 게 대만 문제잖아요. 시중에 떠도는 설에 의하면 러시아 쪽에서 기밀 문서가 나왔는데 시진핑 주석이 뭐 대만 수복에 나설 거다. 뭐 이런 설이 돈다. 이래서 시진핑 3기에는 대만 수복에 난다. 대만 통일한다. 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치열하게 대만 해협에서 미국 항공모함하고 중국의 그 항공기가 막 치열하게 지금 하거든요. 서로. 그래서 지금 대만 이슈가 작년부터 엄청 불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플로에도 그 내용 정리해요. 대만은 제2 우크라이나가 될 것인가? 그걸 정리를 했어. 아까 무역전쟁, 기술 패권전쟁, 군사전쟁이에요. 군사는 열전입니다. 자, 그래서 대만은 제2 우크라이나가 될 것인가를 제가 이 책에서 논리를 정리했는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할 것인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말했어요. 키신저가 무역전쟁으로 갈 수는 없고 기술 패권전쟁도 아니다. 그러면 언영 갔을 거고 그럼 남은 게 뭐예요? 군사전쟁밖에 없어요. 적어도 미국 쪽에서 잘못하다가는 전쟁 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전쟁이랑 항상 우발적으로 발생하잖아요. 막 둘이 말싸움하다가 원래는 손을 쓸 생각이 없어서 무력을 쓸 생각 없어서 근데 막 말싸움하다가 오만간에 주먹이 나갈 수 있잖아요. 혹은 총이 있으면 총 나가서 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피하자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아직 전쟁할 단계는 아니다. 왜? 미국 입장에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났잖아. 전쟁을 다른 데서 또 한다는 거는 지금 시점으로 안 맞고, 첫째 안 맞고, 두 번째 대만은 아직 중국 군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아직. 일정 부분 파악은 됐겠지. 근데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한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뭐냐면 중국 시진핑 정부가 정말 대만 수복을 할 것인지 정말 열전을 할 것인지 도대체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아직 이게 판단이 안 돼 있어. 왜 안 되는지 알아요? 미국하고 중국이 그동안 무역전쟁, 기술 패권전쟁 하지만 대화 채널은 있었거든요. 우리가 부처별 교류라고 해요. 부처별 교류는 했어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절대 대화가 하나도 없었던 게 군사 쪽이에요. 사령관하고 사령관이 만나서 얘기해보면 서로 상대방이 이게 대충 짐작이 돼요. 근데 아예 안 만나니까 아예 소통이 제로. 이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지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 정보교육 용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안 만나서요. 미국 사령관이 계속 만나자고 이러는데 중국에서 안 만나줬거든요. 중국 사령관이 그 사람 이름이 리샹푸라는 사람인데 왜 안 만났냐면 그 사람을 갖다가 미국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렸어요. 이 사람 미국 못 가요. 그 후부터 중국 군사 채널하고 미국 군사 채널은 교류, 제로. 중국 논리 이런 거죠. 네가 우리를 적이라고 나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왜 나하고 대화하려고 해?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미국 쪽에서는 이게 눈길 맞추고 이러면 대충 분위기 파악이 되는데 아예 없으니까 뭐 어떻게 돼? 불안한 거지. 그래서 이번에 키신저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리쌍프라는 사람. 이거 아무도 이 사람은 미국 쪽인 모두 일체 안 만나줬는데 키신저를 만나줘. 키신저를 만나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부터 논리적으로 생각해. 키신저가 왜 가서 중국의 군사 장관을 만났냐 이거지. 왜 만났을 것 같아요? 왜 가서 키신저가 만난 사람이 지금 중요하다고요. 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그 리쌍푸라고요. 중국의 최고 군사 장관을 만났잖아요. 국방부 장관 만났잖아요. 왜?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러면 짐작이 오잖아요. 미국이 도대체 어디에서 위기감을 느꼈는지. 첫째. 그러니까 이게 대충 흐름이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미중 갈등을 어떻게 보는지 이것도 큰 흐름 속에서 봐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트럼프 때부터 지금 이게 바이든 이어서 이제 내년에 대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갈지를. 지금도 관전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미중 흐름에 쌍움에 있어서 하나는 무역, 그 다음에 기술, 세 번째 군사 이렇게 가요. 보통 패권 국가가 되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중국이 나중에 패권 국가가 될까 이거 되게 질문하잖아요. 패권 국가라는 건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무역 대국이 돼야 돼요. 무역 대국이라는 건 뭐냐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나하고 장사를 해야 돼. 그러면 내 파워가 세지잖아. 나하고 장사 안 하면 잘 살 수가 없어. 근데 중국이 이미 미국을 초월해서 2013년에 지금 무역 규모가 5조가 아니고서 6조 됐겠네요. 미국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 중국하고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부분 국가의 제1 수출국이자 제1 수입국이에요. 옛날에 미국하고 장사를 해야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이제는 중국하고 장사해야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패권국가라고 하는 첫 번째 무역 대국이 돼야 돼요. 중국? 오케이. 이미 됐어요. 두 번째, 제조
강국이 돼야 돼요. 이게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조 대국이 아니라 제조 강국이 돼야 돼요. 근데 중국은 지금은 제조 대국이에요. 중국이 지금 만들어낸 제조업 부가가치가 4조 달러, 4 trillion dollar. 근데 미국은 2.3조 달러. 그럼 중국이 제조 대국이잖아요. 세계 최고 제조 대국이죠. 그게 세계 생산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데이터를 주면 중국은 4 trillion dollar, 4조 달러, 미국이 2.3조 달러, 그 다음에 일본이 1조 달러, 독일이 8천억 달러, 한국이 4,500억 달러, 인도가 4천억 달러 이렇게 돼요. 딱 그림 그리죠. 이게 세계 제조업 생태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은 제조 대국이지 제조 강국은 아니에요. 이 말은 또 뭐냐? 제조업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높은데 제조업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기술 첨단 산업의 핵심 설비들은 미국이 다 만드는 거예요. 반도체, 이런 장비, 중국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앞으로 패권과 되려면 제조업 강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때 2015년에 했던 얘기가 중국 제조 2025라는 말 들어봤죠. 2025년에 중국은 제조 강국이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만든 거예요. 근데 미국이 딱 봤더니 강국이 되겠다. 그럼 우리를 대체하겠다는 거잖아. 무슨 소리? 그때부터 딱 온 게 지금 미중 갈등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얘기 안 해요. 스마트 제조로 바꿨어요. 왜냐면 이러니까 주변 세력이 다 중국을 갖다가 견제를 하는 거야. 왜냐면 한국, 일본 다 견제할 수밖에 없어요. 유럽도 그렇고, 쟤네 강국이 되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안 써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제조 강국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금융 강국이 돼야 돼요. 미국이 왜 대단해요? 미국은 전 세계 두 가지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하나는 군사, 하나는 금융. 금융 강국이 돼야 돼요. 근데 중국은 지금 금융 강국이 아니라 금융 약국. 금융이 안 돼. 특히 자본시장이 강한 국가가 돼야 돼요. 세계에서 자본시장이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미국. 중국 자본시장은 미국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중국이 사실 자본시장 규모로는 세계 2위입니다. 자본시장 무슨 개념이냐면 주식하고 채권을 말해요. 주로. 파생도 있고 어려워지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주식시장 규모하고 채권시장 규모 말하는데 중국은 주식시장, 채권시장 다 세계 2위 규모예요. 근데 미국에 비하면 그냥 한 5분의 1에서 많아봤자 뭐 3분의 1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중국 금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뭐가 돼야 돼? 군사 강국이 돼야 돼. 근데 요거는 미국이 아직 판단 못 해요. 중국이 어느 정도 군사 강국인지. 그래서 중국도 만만치는 않아요. 중국이 군사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안 돼요? 중국이 제조 강국이 아니다. 금융 강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대체하기는 힘들다. 근데 미국이 봤을 때는 얘네 지금 이런 발전 속도로 지금 첨단 산업에서 그 AI 이런 거 중국이 더 잘하거든요. 인공지능, 배터리 미국보다 훨씬 잘해요. 이렇게 가다가 얘네 제조 강국이 되겠네? 동맹국을 딱 씌워서 야 쟤네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의 양상이고 자, 그 다음에 지금 군사 모르겠네? 막 기신서라 보내가지고 지금 어떻게 싸움은 아직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 조금 퀘스천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금융. 중국 정부가 지금 금융시장 막 개방하면서 키우려고 합니다. 자본시장을. 중국이 봤더니 미국하고 앞으로 대적하려면 자본시장 강국이 돼야 되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해서 알리바바 같은 세계적 기업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상장 못 하잖아, 미국에.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중국 내 자본시장은 너무 작으니까 알리바바 같은 이런 기업이 못 나오는 거예요. 중국 내 규모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키워야 되겠네, 자본시장을. 왜 미국이 이제 상장 못 하니까. 그러면 어디를 키우겠죠? 홍콩 자본시장과 중국 상해하고 심천 자본시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물을 깊게 해야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순수 중국 국내 상장으로도 세계적 기업이 나오겠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하는 게 자본시장 엄청 키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 간의 패권 경쟁 양상은 무역, 그 다음에 제조업, 그 다음에 군사, 금융,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데 중국은 지금 제조업하고 지금 금융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 근데 군사는 판단이 아직 안 돼서 미국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지금 여러 가지 채널에서 아주 불길이 일면서 본의 아니게 전쟁이 나는 이런 상황이 될까봐 서로 간에 지금 긴장 상태를 늦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정부, 한국 개인은 투자자 차원에서 어떻게 문제를 봐야 되고 기업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또 더 플러에서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흐름을 읽어야 돼요. 저희 경험으로 그래요. 이제 동창들도 사업에서 엄청 성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저도 포함해서 저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알리바바 마윈이 똑똑해서 성공했을 것 같아요.
알리바바 마윈이 지금 보고 알리바바 다시 창업해라면 성공할 것 같아요? 못해요. 손정이 지금 요즘에 손정이 투자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있잖아요. 똑똑해서 성공했을 것 같아요? 상당 부분은 시대적 흐름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투자에서는 이래요. 우리가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착각해요. 그 사람 똑똑하게 성공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보통 투자 수익률이 좋은 80%는 섹터에서 옵니다. 섹터, 산업을 잘 골라야 돼요. 그 다음에 종목입니다. 근데 사람들 착각해요. 종목을 잘 골라서 성공하는 줄 알아요. 주식 종목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줄을 일단 잘 서야 돼. 그 줄을 잘 선다는 게 뭔지 알아요? 산업을 잘 선택한다는 게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자본은 이런 섹터에 몰려가게 돼 있어요. 요즘에 그 초전체가 왜 난리 났어요? 그게 양자 컴퓨터 막 미래, 반도체 미래 산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막 몰려가잖아요. 주가가 막 20, 30% 뛰잖아요. 그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할 때 한국 개인, 기업, 정부도 한국 국가라는 나라가 성공하려면, 그리고 한국 기업이 성공하려면, 한국 개인이 투자 성공하려면 흐름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흐름을 읽어서 제일 중요한 팩터가 뭐냐면 미중 갈등의 양상이 어떻게 되냐예요. 근데 미중 갈등의 양상이 어떻게 되냐 이 질문은 아까 제가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하나의 기둥으로 읽어야 중국의 보는 절반 눈이 생기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그 첨단 산업이 어떻게 가는지 읽어야 두 번째 눈이 생긴다 했잖아요. 여기 미중 갈등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이 어디서 오냐 미중 갈등이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의 기술 패권 싸움이 누가 주도권을 갖냐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미 상당 부분에서 특허를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이건 호주 국립연구소에서 미국 국방부에서 용역을 줘서 한 연구 결과 보고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섹터 그리고 특히 미래 첨단 산업의 섹터에서 미국하고 중국 간의 특허 비교를 했어요. 3-4개 섹터 빼고 다 중국이 월등히 미국보다 더 많고 미국이 대부분 2에서 3등이에요. 만약 중국에서 이런 자료가 나오면 아무도 안 믿겠죠. 근데 호주에서 나온 보고서니까 그것도 미국 국방부에서 용역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에서 우리가 투자자의 눈을 봤을 때 한국 기업은 앞으로 흐름을 봤을 때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기회입니다. 한국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국하고 중국이 안 놀잖아요.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놀잖아요. 한국 기회 없습니다. 아니 직접 노는데 한국이 왜 필요해요? 근데 둘이 안 놀면 한국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둘이 안 놀지만 경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세계는 이미 한 몸으로 돌아왔어요. 니 속에 나 있고 나 속에 너 있어요. 이게 글로벌화라고 합니다. 이게 과거 20-30년 왔어요. 20-30년. 그러니까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어. 근데 정치적으로 둘이 놀 수가 없어. 근데 경제는 이미 한 몸이야.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제3기를 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둘이 직접 놀다가 어떤 정치적 이들 못 놀아. 근데 경제는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 한 번 스텝을 더 바꾸는 거지. 제3자를 통한. 그 3자가 누구냐면 한국 같은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오히려 기회가 더 크다라는 거죠. 어쩌면 역사적으로 최고의 기회가 왔다. 옛날에 한강 기적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 지금 한강 기적을 만든 시대에서 운명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배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오펙 국가라는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과거엔 제일 중요한 에너지가 석유였잖아요. 근데 이제 친환경, 기후변화 위기가 지금 막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요즘에 뭐 이란 같은 데는 체감 온도가 막 60도. 그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홍수 이런 게 지금 막 세계적으로 재난이 일어나는 게 다 기후변화 문제예요. 그래서 친환경이 되게 중요한 이슈고 유럽이 제일 먼저 하는데 앞으로는 배터리가 핵심 자원이 돼요. 이제는 석유 이런 거 안 써요. 그냥 쓰는 게 배터리잖아요. 이제는 배터리 오펙 국가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이 배터리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알아요? 중국이 1등입니다. 두 번째 한국이에요. 세 번째 일본이에요. 이 3국이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그때 바이든이 온 거예요. 그때 일본 한국에 왔잖아요. 제가 그때 국빈 방문이 아니에요. 일하러 온 거예요. 바이든이 출장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한국, 일본이 제일 잘하는 게 배터리인 거예요. 배터리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배터리 프리미엄이 있어요. 한국이. 이 배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야? 오, 잘한다. 딱 그게 있어요. 근데 중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이 대놓고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선 전 세계에서 배터리를 누구 거 써야 돼요? 한국 거 써야죠. 메이드 인 코리아 프리미엄이 생겨요. 그 다음에 중국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 제일 잘하는데 못 나가. 그럼 어떻게 해? 아까 말했죠. 제3국을 통할 수밖에 없는데 배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중국 기업에서는 이렇게 한국 거 하자. 왜? 한국 가서 메이드 인 코리아만 하면 전 세계 다 인정해줘. 그러니까 중국 기업도 너무 좋은 거죠. 위위. 그래서 이제는 한국이 중국이 1등을 갖다가 같이 해서 세계 1등 만드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게 한국의 제2의 한강 기적이 날 정도로 역사적으로
세계 최고 국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온 겁니다, 지금. 근데 웃긴 이야기 해줘요. 제2의 한강 기적처럼 국군이 왔다고 하는데 실제 한국 사람은 귀여운 거 몰라.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뭐 헛소리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모든 사람의 주변에 항상 기회가 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크게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못 성공해요. 이유 어디 있는지 알아요? 내가 그걸 갖췄을 때, 내가 그 눈을 갖췄을 때 그 기회 나하고 결합 확 반응 딱 이렇게 해서 내가 팍 저기로 가요. 근데 기회는 계속 도는데 내가 그걸 못 봐. 그러면 그 기회는 그냥 기회가 아니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국가도 똑같아요. 어느 국가든 그 국가 주변에서 계속 기회가 계속 돌아요. 어떤 국가가 세계 첨단 국가, 세계 최고 국가라고 하냐? 그 리더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갖춰야 그걸 탁 기회를 국군으로 만들어서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회 100번 와도 그걸 이렇게 못 읽고 이러면 그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결국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무조건 아니다라는 어떤 이런 선제적인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기회가 돌고 있는데 그게 나의 그거하고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그거예요.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세계 나가볼수록 많이 알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매력 있는 민족이에요. 이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세계 민족 중에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빠르고, 이게 센시티브하고, 부지런하고, 또 엄청 배우려고 하고 있고, 또 누구한테 앉으려고 하고, 이런 게 다 갖춰진 민족이에요. 그리고 재밌기까지 해요. 그래, 엔터가 뜨거든요. 이게 이런 걸 가졌다라는 게 의외로 많은 민족이 없어요, 이게. 저는 되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민족하고 사실은 중국하고 한국 서로 보완성이 되게 커요. 한국은 그런 걸 실제 하는 걸 잘해요. 딱 캐치한 다음에 팍 가는 건 잘해요. 제일 잘하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저거다 하면은 최고로 잘해내요. 근데 중국은 뭘 잘하냐면 저거다라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읽는 거지. 그게 전략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중국, 미국 같은 나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완성이 커요. 그래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고 당연히 중국과의 관계 잘하면 한국은 뭐가 좋아요? 양쪽에서 전략적 판단한 걸 가장 빨리 읽어서 가장 빨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잘할 수 있죠.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없으면 눈은 떴지만 맹인이에요. 그 기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인류의 역사의 발전을 봤더니 큰 일의 주기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 딱 뜨면 그게 50년을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아직도 가슴이 안 닿잖아요. 70년대부터 인터넷, 정보, 통신 사회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정확하게 5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게 또 이렇게 인류 사회를 또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게 제가 보기로는 AI하고 바이오 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차원에서는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되냐? 너무 일찍 들어가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 측면에서 말을 항상 하는 거잖아요. 투자자의 제일 중심은 시대에서 흐름을 읽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 그래, 시대에서 흐름 읽고 싶어. 정확한 섹터를 고르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시점이나 이런 거 어떻게 판단해라는 거야? 근데 그걸 제일 잘 가르쳐주는 경제학적 이론이 있어요. 그게 콘드라티예프 파동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콘드라티예프라는 사람은 이름에서 알 수 있게 구소련 경제학자입니다. 굉장히 불운의 경제학자인데요. 이분이 50년 경제 주기서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인류의 역사의 발전을 봤더니 큰 일의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를 만들어가는 게 기술 혁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 딱 뜨면 그게 50년을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어떻게 이어가냐? 처음 그 기술이 나와서부터 새싹 상태, 그 다음에 그 기술이 또 산업을 일궈서 성장하다가 막 피크를 쳤다가 그 다음에 서서히 떨어지면서 그 산업도 성숙산업, 그 다음 쇠퇴산업, 그 다음에 이 과정이 5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익숙한 50년이 뭐냐면 70년대부터 인터넷, 정보, 통신 사회가 시작이 됐어요. 항상 미국 군사에서 기술이 제일 빨리 나오는데 인터넷 이런 정보 통신 기술은 그때 이미 시작이 됐어요. 70년. 지금 정확하게 5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단계냐면 그때부터 우리가 그때는 새싹 단계라고 하면은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하이피크를 친 게 2009년에 스마트폰 나올 때예요. 애플이 2009년 스마트폰을 상용화시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스마트폰 쓰게 된 거죠. 그때 하이피크를 치면서 그 다음에 천천히 떨어져서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한 2030년, 35년까지 이어져요. 그러면 새로운 게 또 이렇게 탁 치고 인류 사회를 또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게 제가 보기로는 AI하고 바이오 쪽입니다. 이게 50년 경제 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차원에서는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되냐? 예를 들면 이렇게 끊는데 너무 일찍 들어가도 죽어요. 그래서 일반 투자 입장에서는 요게
이게 대중화, 대중들이 대부분 받아들이기는 그 주기에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걸 그대로 태킹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 성공해요. 그게 마윈 같은 경우에 미국은 팽이라는 게 있잖아요.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뭐 이런 기업들. 중국어는 또 BATJ라고 해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언제 그렇게 되는지를 봐야 돼. 대부분 다 98년에 이 기업들이 만들어졌어요. IT 버블이 2000년 때였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버블이 딱 깨지면서 본격적으로 진짜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인터넷 기업만 폭발 성장하다가 2009년에 모바일 인터넷이 나오면서 피크를 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 기업들이 다 세계적 기업이 된 겁니다. 98년이 구글도 98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 세계적 기업이 됐잖아요. 그게 그 주기, 이 기술 혁신 주기를 그대로 탄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 기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음에 투자해야 되는 기업은 이런 단계를 가는 기업들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라이프 EF 그 주기의 이론에 맞춰서 제가 지금 어떤 기술들이 앞으로 이렇게 과거에 끌어왔고 앞으로 어떤 게 끌어갈지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 혁신에 대해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다. 왜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하냐면 메타버스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대는 물질적 욕망 세대예요. 전문용어로 하면 리비더 경제라고 해요. 리비더 경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많이 소유함으로써 행복한 거예요. 집도 하나 있는데 또 사. 우리 부모님이 집이 있는데 또 10개 넘게 중국 막 팩트에 산 사람이 있어요. 명품 가방이 있는데 또 명품 가방 사. 계속 소유하는 걸 행복. 그건 물질적 욕망 경제 시대. 이럴 때는 기업은 어떻게 돈 버는지 알아요? 많이 팔아서 돈 벌어요. 뭔지 알죠? 기업은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아서 마진을 많이 남겨서 버는 구조예요. 근데 요즘에 MZ 시대라고 해서 얘네들은 애기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으로 보면서 자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는 주로 SNS로 교류를 해요. 내 때는 안 해서 저 때는 야 어느 그 시장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가서 만나서 놀아요. 근데 요즘 MZ시대 만나서 노는 거의 SNS에서 만나서 놀아. 그러니까 그다음 메타버스는 조금 더 진보한 건데 이제는 나의 아바타하고 제 아바타가 노는 거예요. 현실에서 난 이런 모습인데 그 메타버스 안에서 나의 아바타가 있는 건데 나의 아바타가 뭐냐면 나의 또 다른 인격체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현실에서 되게 과묵한데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면은 장난 아니게 인스타그램으로 성공한 친구들이 있어요. 현실에서 과묵해. 회사에서 말도 안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친구가 인싸예요. 인스타그램에서. 그게 그 인스타그램의 그 사람 다른 인격체예요. 그것처럼 앞으로는 그게 다 메타버스 개념인데 나의 또 어떤 가상이라는 인격체가 있어요. 이게 더 메인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물질적 욕망. 내가 비싼 옷을 입는 게 앞으로는 안 중요하고 그 가상의 세계에서 나의 아바타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노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요즘에 다 놀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경제를 뭐라고 하냐면 도파민 경제라고 해요. 무시할 정도로 우리가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기업들이 아직도 물질적 욕망 시대처럼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마진을 남겨서 돈 벌 생각하면은 앞으로는 도태가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고객은 MZ 시대예요. MZ 시대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거기에 맞는 제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주로 생활 소비 행태가 도파민 경제 생활 소비 행태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그 밸류 체인,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가방을 만드는 사장이에요. 우리 기업이 가방 만들어요. 옛날에는 가방을 예쁘게 많이 만들어서 시장에 많이 팔면 돼. 이제는 그게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방을 만드는 기업 대표면 이제는 도파민 경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실에 가방 만드는 것만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가방도 만들어야 돼요. 그 메타버스에서의 그 MZ 시대의 아바타가 들고 다니는 가방도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그래서 실제 가방만 만들면 이제는 도태가 되고 자 아바타의 가방을 일단 만들어서 나의 MZ 시대 아바타들이 다 들고 다니게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실제 가방도 많이 팔린다라는 거예요. 왜? 주로 SNS에서 노니까 네 아바타 같은 가방이 뭐야? 아, 난 그 가방이야 이러면 그래? 그럼 그거 실물에서는 어디서 팔아? 그거 명동 어디 가면 있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는 연동하는 거죠. 가상 경제와 실물 경제 이런 세상이 오는데 근데 여기서 왜 블록체인이 같은 이런 블록체인이 유일한 건 아니에요. 블록체인이 중요한 기술로 활용 가능한데 자 가상에서 그 아바타가 든 가방이 내 거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왜냐면 이게 가상은 수많은 복제가 가능하잖아. 수많은 복제가 나만 들어야 되는데 내 가방을 수많은 복제해서
예를 들면 아까 그 제조 그 가방 만드는 제조 기업이 아바타한테 가방을 만들어 줬는데 누가 막 마음대로 복제해가. 그러면 거기서 못 팔잖아요. 이 기업이 어떻게 팔아요? 다 무한대로 복제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요 가방은 요 기업이 만든 디지털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 개념입니다. 예, 디지털 인증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마음대로 복제 못하게. 예,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 같은 디지털 인증서 개념이 필요하고 가상에서의 모든 물건들이 다 이제 소유권이 증명이 돼야 되고 소유권이 부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 디지털 상에서 움직이는 그 아바타도 독립적인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이 메타버스의 아바타들이 디지털 등록증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디지털 등록증하고 내 현실의 주민등록증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라는 사람이 가상에서의 나라는 사람이 있고 현실의 나라는 사람이 동일한 인격체로 부여가 돼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아직도 가슴이 안 닿잖아요. 앞으로는 메타버스 인격체와 나의 인격체가 같은 아이디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디지털 정부로 변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는 메타버스에서 그 아바타들한테 디지털 주민등록증을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디지털 주민등록증이 내 주민등록증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의 실물 경제, 나란 사람의 실물 경제 생활과 메타버스의 그 경제, 도파민 경제 같이 연동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파민 경제에서 내가 창출한 수익이 현실의 나의 수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어느 회사에 가서 직원으로 일하는데 나의 아바타가 가상에서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이게 다 나의 디지털 아이디로 동시에 카운터가 되면 정부가 관리를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금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 작년에 테라루나 무너지고 또 FTX가 파산하면서 사람들이 와 몰려가다가 역시 아니네. 그리고 또 전통 금융업계에 있는 분들이 봐라 내가 사기라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누가 또 여의도 가면 있죠. 누가 NFT 한다면 다 사기꾼으로 봐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매도가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한 것처럼 미래에는 메타버스 시대가 오기 때문에 도파민 경제가 오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들이 기본 자산으로 돼 있어요. 기본 자산. 근데 결과론적으로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에 오려면 가상자산 이런 것들이 기본 행태예요. 기본 행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느 거래소가 파산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뭐 코인이 망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 행태예요. 왜 기본 행태는 책 보면 나중에 아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세상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란 사람은 실물 경제에서 내가 월급 받으며 살아가는 회사원이지만 만약에 이 시대를 간다는 걸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요동치지 않거든요. 사람이 왜 이렇게 헷갈리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이 세상이 왔다고 딱 믿음이 생겨버리면 여러분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항상 용감한 자가 세상을 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용감한 자가 세상을 얻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이 그 세상에 올 때 모든 걸 태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봄에 있어서 누구 한마디에서 역시 아니구나 이런 섣불른 판단보다도 그게 도대체 뭔지 왜 그렇게 오는지 논리를 보고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더 플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미래 시대 흐름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우선 지금 체크해야 되는 팩터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는 항상 여러분 주위를 맴도는 걸 잊지 마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한테 기회가 되려면 여러분이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시대에서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없으면 눈을 떴지만 맹인이에요. 그 기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과 다른 사람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눈을 키우려면 우리 머니 인사이드를 좀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힘들게 만든 더 플로라는 책도 읽어주십시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